고이왕 때 개척해 오랫동안 백제의 자존심이 되어준 이 대륙백제. 중국 대륙의 혼란과 고구려의 강력한 진출 속에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백제로서는 굉장히 사기가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에 성왕은 그동안 꿈꿔오던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나는 남부의 공주 부여주다. 이 한마디의 대사 속에 당시 백제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남부여. 고구려에게 복속된 부여의 뒤를 잇는다는 뜻으로 성왕이 바꾼 백제의 새 이름이고요. 또 부여주란 이름 속에 백제 왕가의 성씨가 부여씨라는 걸 알 수 있죠. 재위 중반기를 맞은 538년 성왕은 백제의 도읍을 사비로 옮깁니다. 대륙백제가 해체되고 고구려의 압박이 지속되며 신라와의 교류도 어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북쪽으로 뻗어나갈 발판을 마련해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되찾겠다는 성왕의 의지가 담긴 것이었죠. 사실 새 수도인 사비가 기존 수도인 웅진에 비해 지리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산으로 둘러싸인 웅진이 외적을 방비하기엔 더 좋죠. 실제로 백제가 멸망한 뒤에도 당나라가 사비가 아닌 웅진에 도독부를 세운 점도 그렇고 이후로도 부여보다는 공주의 인구가 더 많았으며 조선시대까지도 공주가 충남의 행정 중심지로 자리해온 걸 보면 지리적인 이점은 공주가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백제에게 있어 웅진은 아픈 기억의 수도입니다. 고구려의 침입을 받고 선택의 여지 없이 옮겨온 곳이니 말이죠. 그리고 백제왕실은 이곳에서도 수많은 귀족들의 다툼 속에 왕이 늘 골머리를 앓아야만 했습니다. 새 시대를 맞아 북쪽으로 진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왕은 기존 귀족들의 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도읍을 필요로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산보다는 평야 위주의 사비가 어딘가로 뻗어나가기엔 더 좋은 조건이었을 겁니다. 도읍뿐 아니라 국호도 남부여로 바꾸면서 나라에 새로운 정통성을 도입해 백성들의 생각을 리프레시합니다. 다만 이 국호는 오래 쓰이지 않고 다음 왕인 위덕왕 때 다시 백제로 돌아간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쓰인 이름이 백제니까 주변 국가에 이를 인식시키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성왕은 도읍과 국호뿐 아니라 나라의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합니다. 2년 뒤인 540년 신라 버풍왕이 죽고 진흥왕이 즉위하자 당시 신라의 섭정이었던 지소태후에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약속받고요. 이듬해엔 양나라의 표문을 올려 학자, 화가, 기술자 등을 초빙하고 수많은 서적을 수입합니다. 또한 승려 겸익을 통해 고승들을 모아 불경 번역 작업을 합니다. 겸익은 백제의 승려로 우리나라 최초로 인도까지 가서 불경을 구해온 사람인데요. 마치 불경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난 서유기의 삼장법사가 생각납니다. 성왕의 이런 불경 사업은 나라의 불교 교단을 정비해 사상을 하나로 모으고 그에 따라 국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불교 하나로 민심을 통합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전부터 해왔는데요. 과거 침류왕 때 들어왔지만 곧 쇠퇴했던 백제의 불교가 이제 성왕 때 와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성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불교 사상과 그 외 유학, 역학, 의학, 기술 등을 외 전파합니다. 이때 파견된 사람들이 무슨 박사, 오경 박사, 역박사, 의박사 이렇게 박사라 불리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도읍을 기반으로 관제도 정비합니다. 이전 고이왕 때부터 내려오던 16관등제, 1품 좌평부터 16품 극우까지 있죠. 이 16관등제를 재정비하고 내관 12부와 사군부를 비롯해 외관 10부로 된 22부제를 수립합니다. 지금쯤 잊어버리셨겠지만 고이왕 때 육좌평이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또 전지왕 땐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상좌평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육좌평이 세분화됐다고 할까요? 예, 뭘 관리하고 또 무슨 분야를 맡고 그쵸? 형벌, 사법, 교육, 의례 여러 가지 분야가 굉장히 세분화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육좌평을 세분화해서 22부제를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지방 조직도 정비하는데요. 예전에 22담로라 하던 것을 개편해서 전국을 동, 서, 남, 북, 중 이렇게 5방으로 나누고 각각의 방 밑에 7개에서 10개가량의 군을 둔다고 합니다. 지금과 성왕하면 을의 사비천도, 남부여, 한강, 나제동맹, 관산성 전투만 생각하게 되지만 이처럼 대내적으로도 수많은 업적을 남기면서 백제 제2의 전성기를 열어갔던 겁니다. 이미 이전부터 보셨겠지만 고구려와 백제는 단 하루도 사이가 좋은 날이 없었습니다. 근초고왕 이후 서로 뺏고 뺏기는 또 죽고 죽이는 싸움을 계속하면서 수백 년간 숙적의 관계를 유지해왔죠. 당장 바로 앞 무경왕 때만 하더라도 수차례 전투가 계속됐잖아요. 특히 계로왕 때 한성이 함락당하고 한강을 빼앗긴 이후 백제는 한반도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동성왕, 무령왕 때 기운을 조금씩 차리면서 북쪽으로 영향력을 넓혀나가긴 했습니다만 과거의 영토를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었죠. 자, 이제 그 서력을 위해 도읍까지 옮겨가며 절치부심했던 성왕, 고토 회복을 위한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구상한 것은 깨진 삼국동맹을 회복하고 여기에 신라까지 손을 잡아 다같이 고구려에 대항하려고 한 것이었죠. 가야를 대표하던 금관가야가 이제 신라에 항복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몇몇 소국들도 줄줄이 신라로 들어가죠. 이 아라가야를 제외하곤 가야 남부연맹이 붕괴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라가야를 박살낸 김에 아예 가야 전체를 먹어버리려던 백제 성왕은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백제의 공격이 오히려 가야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신라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생긴 거죠. 그러자 이번엔 백제의 성왕은 가야의 재건을 내세우며 무조건 자기들에게 협조하라고 가야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기존 가야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건 물론 이미 멸망한 금관가야와 몇 소국들까지 이 신라로부터 독립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이 뭔 개소리야! 정말 미친 거죠? 자기들이 가야를 빈사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독립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미 신라한테 넘어간 금관가야까지. 자기들이 무슨 힘으로 그러겠다는 거죠? 백제의 이런 미친 소리를 믿을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 믿으세요.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계책이었습니다. 오히려 성왕의 이런 계책이 다른 나라에도 알려지면서 신라나 외마저 백제를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죠. 이런 가운데 성왕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무튼 이 각자 아들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도 두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신경전을 벌이다 안원왕이 몸져 누운 틈을 타 결국 내전을 일으키고 맙니다. 이 내전 끝에 추군 세력이 승리했는데 이때 추군 측은 소부인과 그 아들은 물론 그들을 둘러싼 세군 세력 대부분을 학살했죠. 이때 내전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2천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끝나고 추군 세력에 죽은 세군 세력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자, 역사에서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 그랬죠. 고구려가 내전으로 혼란이 극심해진 지금 백제에겐 이만한 호기가 없습니다. 성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신라, 가야, 외를 설득하지만 역시 이들이 별 호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또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오히려 내란이 진정되고 내부를 정비하던 고구려에서 이 소식을 듣고 먼저 백제를 공격하게 됩니다.